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루이스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또 루이스라는 위대한 사상가에 대한 좀 진지하고도 또 이 나오신 훌륭한 분들 서로의 이렇게 칭찬과 격려, 네.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제 좀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질문들까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좀 더 이제 남은 시간에는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만 남은 시간에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약간 우리 패널들의 속살을 드러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 대한 질문들 중에서 어느 정도 좀 다뤄지기는 했는데 교수님이 좀 먼저 김진욱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 게 이제 상상력 이성 신앙을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더불어서 이제 제가 하나 보태자면 혹시 하나 더 한다면 루이스에 대해서 하나 더 만약에 키워드를 좀 추가한다면 어느 정도 추가할 수 있을까? 먼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부터 이렇게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키워드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면은 네, 그거는 루이스는 홍정락 선생님이 이제 번역하신 책에 잘 나오지만 삼화음의 원리라는 걸 했기 때문에 3이라는 수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는 그 균형이 이뤄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피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키워드가 있더라도 이 상상력 이성 신앙이 아마 다 그 밑으로 이제는 흡수를 할 수 있는 조금 이제 포괄적이고 유연한 범주다라고 제 할 수 있을 것 질문이 같아요. 무식한 질문이었다. 네, 일단 피해가고요. 일단 기대치를 이게 없애기 위해서요. 그리고 상상력 이성 신앙이라는 요거는 제가 이제는 그 회심 사건 추적할 때도 그렇지만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루이스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주신 3가지 선물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신화 그리고 이제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는 양심 혹은 도덕이 되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는 대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상력 이성 신앙이라는 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제가 고려서 이제는 책 구조가 좀 특이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루이스의 삶을 분석하고 그 이후에 루이스의 신학을 했는데 여기는 제가 한국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것에 대한 제가 약간의 반작용으로 그 구조를 잡았던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신학이 자기의 삶과 일치해야 된다. 자기 삶과 일치하지 않는 신학자는 나쁜 신학자다. 뭐 말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학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 삶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리 중심주의적이고 탑다운 중심적 입장인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냐면은 삶의 궤적이 오히려 우리의 신학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을 제가 역으로 접근을 한 게 일부에서 나오는 루이스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신학을 이해하는 것. 오히려 그게 어떤 사람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상력, 이성, 신앙 키워드를 잡고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질문하는 신학 때도 저희 북토크를 했었는데 그때도 목차와 구성의 의도를 굉장히 일반 독자들은 사실 그냥 읽으면 파악하기 힘든 그 의도를 갖고 계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 3 키워드도 비슷한 나름의 큰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교수님 말고도 다른 이제 선생님들께 같이 여쭤볼 텐데요. 이제 까였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의 키워드를 더 한다면 이런 질문에 좀 더 집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혹시 하나의 키워드를 더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슷한 맥락에서 루이스의 문장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장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락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번역만 하고 문장은 생각이 안 나시는. 원래
그 배우들이 그 대사를 다 잘하잖아요. 잘 친다 그러더만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배우 하시는 분 출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어떻게 다 기억하시나 그랬더니 그거를 그분들은 얹는다고 표현한대요. 대사를 얹었다가 끝나면 치우는 거죠. 번역도 비슷해요. 이렇게 얹었다가 치우. 해보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 봤을 때. 그리고 그래서 번역한 책이 좀 전체적인 큰 숲에 나무에 빠지지 않고 큰 그림을 보려면 번역한 다음에 다시 봐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몇 부분은 기억나는데 전체 그림은 사실은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이제 많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여쭤봤는데 피해 가셨고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책, 뭐 번역하신 책이든 아니든 간에 루이스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 꼽아주시면. 저는 이제 번역한 책이 많으니까 루이스 책을 이거는 이제 꼭 제 자식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 손을 거쳐서 소개되었으니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잘 안 팔릴 것 같은 책들을 이제 고르게 돼요. 이제 제가 오독하고 백이된 이미지를 되게 이제 애정을 갖고 소개해. 그러니까 이 책들은 제가 출판사에 찔러서 번역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보고 싶어서 제가 번역 안 하면 제가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하게 됐고 그 부분에서 루이스의 이 신앙과 삶이 분명히 문학 얘기를 하고 인생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어떻게 신앙 얘기가 거기 들어있고 어떻게 보다 보면 하나님 얘기가 은근슬쩍 들어있어서 이 부분은 완전히 이게 그냥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꼭 무슨 학문에서야 이렇게 뭐 명문학이 따로 있고 신학이 따로 있으나 삶에서는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라고 해서 신학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일부에서는 제가 다 답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던지니까 실체가 드러납니다. 꼽으시는 책은 오독이나 폐기된 이미지. 네, 독자들이 많이 보시면 좋겠다 싶고, 저는 또 던진 질문에 답을 끝까지 끌어내보자면 그러면 문학 같은 것도 좀 루이스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그렇죠. 루이스 너무 당연하지만 문학을 모르면 사실은 루이스가 특별히 보니까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루이스를 잘 안 읽힌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둘러갖고 그걸 그렇게 어렵게 알아듣기 어렵게 얘기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용어를 교리를 교리문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나 교리문답의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랄까 오해가 답을 그대로 외울 수 있으면 내게 되었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했을 뿐인데 보통 그 언어를 따라하는 게 사실 가장 흉내내는 걸로 1차적인 그 언어를 따라하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학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캐릭터와 상황 속에서 체화된 방식이 아니면은 그건 사실 아직은 우리께 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교수님이 칭의론이 소설로 내려와야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죄와 벌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리고 레미제라블 같은 정도 소설로 구체화돼서 이게 캐릭터로 다가와서 그게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캐릭터로 구현되어야지 그때야 사실은 칭의론은 좀 안다. 그게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걸 어떤 외국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번역한 상태에서 그걸 외워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재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앙이 내게 됐다고 내가 그래서 이해했다, 마스터했다고 오해하는 것 그건 큰 잘못일 수 있고 그 말을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 그 말에서 문구가 맞냐 틀렸냐를 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인생에서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과 루이스가 줄 수 있는 주요한 이득이랄까 그거가 체화된 면을 이렇게 확인해주는 판타지라는 건 사실 결국은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만족하십니다.
네, 만족합니다. 그 나온 질문 중에 하나 잠깐인데 왜 폐기된 이미지가 홍성사에서 안 나왔냐? 그거 제가 사실은 홍성사에 먼저 던졌어요. 오독이랑 폐기된 이미지 두 개를 다 하자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출판사라도 고민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한참 없길래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두 권을 가지고 비아토르로 갔죠. 그 두 개를 다시 찍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무심한 듯 그냥 관심 없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독 그러니까 그 폐기된 이미지를 계약했는데 관심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탁 물어서 좀 우아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제가 받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로 했고 그때 이제 좀 있다 그 후에 그 우성사에서 오독에 관심을 보이고 폐기된 이미지가 어디 갔냐 이러고 이제 나온 거죠. 마침 그 폐기된 이미지가 그건 케임브리지에서 나온 거냐. 그거는 그러니까 저작권 관리하는 회사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홍성사의 그 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네. 뭐 그런 사소한 이유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소하지만 이런 게 되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어쨌든 그 이종태 교수님도 그 루이스의 가장 좋아하는 뭐 문장이라든지 좋아하는 작품, 뭐 키워드 하나 더 한다면 답해 주시죠. 그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루이스의 중심은 책을 그리는 걸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중세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진짜 오독하고 진짜 폐기된 이미지가 정말 루이스의 센터인 건 정말 맞습니다. 사실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다른 책들은 약간 합의, 취미로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진짜 루이스의 핵심은 오독과 폐기된 이미지가 진짜 루이스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하고 싶은 이제 말인 거죠. 예, 그게 저도 100% 동의하고요. 더 어려운 책들 번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루이스 키워드를 하나 더 이제 제가 골라 본다면 그 상상력이랑 뭐 겹치는 부분인데 저는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상력을 여러 가지로 상상력이 뭐냐 또 얘기해 보라고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이제 그리움이잖아요.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 저는 그것이 루이스한테 중심이고 사실 하늘을 그리워하는 초월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 없이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유사 과학이랄지 과학도 아닌데 과학인 척하는 또 유사 이데올로기랄지 유사 철학도 아닌 것이 철학인 척하니까 유사 과학, 유사 철학, 유사 이데올로기로 전락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정말 종교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말이 참 굉장히 되게 영적인 직관이 담겨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움이라는 게 왜 그리다라는 말하고 해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다 그러면 그리워하다이기도 하지만 또 글이나 그림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과 인문 정신의 원천도 초월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뭔가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인문 정신 또 종교, 예술 이 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은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루이스의 글을 읽으면 무슨 교리를 더 배우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뭔가 하여튼 그 하늘을 동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커지고 특히 아슐란 같은 어떤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랄지 나니아 같은 연대기를 읽으면 그것이 정말 그 루이스가 기독교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닌가. 다른 좀 이렇게 교리나 변증은 좀 일부러 그런 거지만 좀 지나치게 단순하게 사실 그게 대중한테 필요하니까 하긴 하지만 진짜 루이스의 다음 면모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일깨워주는 좋은 많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영어로 왜 all that seems heaven, earth is heaven or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같이 지상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문구들이 뭔가 상상력을 일깨워주잖아요. 그런 식의 글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뭐 문학 얘기도 해주셨고 했는데 이어서 판타지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판타지 장르는 한국 개신교의 선입견이 컸던 것 같습니다. 판타지란 도대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의 판타지는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표시가 좀 어려운데 앞에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뭐 이런 책도 얘기하시면서 이 질문을 해주셨고, 그 밑에 이제 이 책 결론 부분에 써 있는 그 얘기 같은데, 판타지 문학 필독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판타지 문학 필독이 조건으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쓰셨는데, 뭐 필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꼭 이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판타지 작품, 뭐 루이스의 작품이든 뭐 톨킨이든 아무튼 네, 약간 네, 뭐 판타지 관련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네, 조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제가 결론 부분에 이제 그 판타지가 주술을 걸는 제주스러에 적합한 장르이지만 모든 사람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그 루이스가 직접 한 말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의 추천사를 쓰신 어떤 목사님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 책에 있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학이라면 둘째 가는 그런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일을 할 때부터 같이 일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은 나는 판타지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어차피 또 추천사를 쓰실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문장을 집어넣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루이스가 볼 때도 판타지라는 것이 이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인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또 이제 상상력이, 그냥 루이스가 말한 상상력은 이상한 뭐 새로운 피조물 같은 거 만드는 상상력이 아니라 톨킨에게 있어서 상상력이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이거든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대비되는 대조사회 같은 의미에서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조 사회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판타지라는 장르에 또 이제 익숙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때문에 루이스 본인도 이제 판타지라는 장르의 한계를 이렇게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든지 이제 첫사랑의 이제 강렬함은 누구에게나 제일 큰 기억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판타지로 이제 많이 읽고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판타지에 입문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이제는 호빗이었고, 호빗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제 톨킨이 쓴 이 자기 문학 이론이 있어요. 왜 판타지라는 게 중요한가?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판타지를 재미로 읽다가 톨킨이 쓴 On Fairy Stories, 요정 이야기에 관하여라는 글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제 판타지를 읽는 법을 톨킨에게 배우면서 읽었기 때문에 아마 제게는 이제는 호빗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반지의 제왕이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판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온 페어리 스토리스 이거 출판할 만한 가치 있는 책입니다. 홍정 선생님, 좀 비아랑 이번에 출간된 그 이야기에 관하여가 이제 루이스의 이야기에 대한 책도 있고 서평도 여러 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판타지에 대한 글이고 판타지 작품에 대한 서평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취향이 아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판타지를 왜 좋아하냐는 건 사실은 그거는 답이 없는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 비슷한 얘기를 그 책에서 해요.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장르는 동화를 얘기하죠. 참 동화가 사실은 판타지 요소가 많은 거니까 동화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품이냐? 아니다.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싫어한다. 어른들 중에도 어떤 어른은 좋아하고 어떤 어른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인류를 둘러 나누면 판타지를 좋아하는 인류와 그렇지 않은 인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학습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판타지란 영화에서 장르에서 판타지는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마블에서 나오는 그게 사실은 다 판타지적 요소들을 잔뜩 갖고 있는 영화들인데, 이게 그 전에는 이게 그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액션과 어떤 그 재밌는 스토리와 그런 화면의 그 구성이라는 탈을 쓰고 이게 탁 다가오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보는 게 판타지라는 의식 없이 하나의 그냥 마블이라는 장르로서 그냥 접근하지만 사실은 본질을 보면 판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기독 개신교와 판타지의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옛날에 판타지 같은 거 안 보던 사람도 상당수는, 물론 안 보는 분도 있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 학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긴 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즐기면, 그냥 그 축구도 그렇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축구하면 여자분들 다 싫어했거든요. 축구 얘기하면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데 그때 싫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2002년 월드컵 이후로 학습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듣다가 이제 뭐 제가 질문,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든 질문인데, 요 개신교계에서 판타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상 말하자면 이 판타지는 나쁜 세계관을 갖고 있다 하는 그 어떤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세계관, 뭐 문화 뭐 이런 거 운동할 때 이 이야기 뒤에 배경에 깔려 있는 근거가 뭐 북유럽 신화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개신교계에서 많이 배격돼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루이스가 판타지를 썼다, 나니아 연대기는 성경적 판타지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오면서 루이스는 그래도 좋아, 뭐 약간 이런 수용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배경에 깔려 있는 세계관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냐 비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냐라고 구분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뭐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그런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루이스가 판타지를 쓰고 이런 문학, 이런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이런 생각에 대해서 루이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배경에 있는 어떤 근거가 기독교적인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한국 개신교에 아직도 이런 생각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심지어 어떤 상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배 안에서 뭐 성사적인 거나 뭐 전례적인 상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뭐 근거가 뭐냐, 뭐 초대교회 때 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묻는, 그 배경을 묻는 어떤 정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이 뭐 약간 복잡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루이스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혹시 마이크를 잡으신 건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판타지하면 제가 하는 생각이 그 아까 언급하신 그 중요한 논문, 사실 이거는 영문학상에서도 중요한 논문이거든요. 온 페어리 그 스토리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판타지 문학의 이론을 정립한 톨킨의 논문이라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톨킨이 한 말 중에 페어리라고 하는, 우리는 요정을 생각하지만 원래 페어리는 요정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그러니까 요정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동할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 요즘 말로 어떤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개념이 페어리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요정을 얘기하는 게 됐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페어리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플롯이나 스토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페어리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이야기의 재미가 아니라 그 공간이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니아 나라 얘기가 거기서 일어나는 지지고 볶고 막 이런 얘기, 막 이런 사건들이 재밌다 이게 아니라 그 나니아라는 공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캐릭터인 거예요. 공간이 가장 강력한 캐릭터, 어떻게 보면 아슬란보다 더 강력한 캐릭터가 그 나니아라고 하는 스페이스고,
그 플레이스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나라 공기를 이제 마시고 싶다 하는 것이 사실은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사실 이유인 거거든요. 근데 그 나니아라고 하는 판타지 공간은 사실 신들로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물론 진짜 신이 있다는 건 아니겠죠. 루이스는 이제 문학적인 이제 메타포인데, 근데 저는 이제 아까 했던 말을 연관해가지고 신들로 가득했던 세상이 이제 신들을 다 쫓아내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없어진 거, 세상의 원도와 매직이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뭔가 이렇게 신들로 가득한 어떤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옛날처럼 나무신, 별신 이런 걸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 뭐랄까, 네, 하여튼 그런 신들로 가득한 세상이어야 신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의 재미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만물이 빛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타지의 그런 신들은 이제 그런 이교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죽여버린 어떤 의미, 우리를 신나게 하는 어떤 의미,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의미나 가치 같은 거는 재미없는 단어만 가지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것이니까 이제 신들을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루이스는 진짜 그 세계를 믿으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중세의 세계관도 그게 과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잖아요. 폐기된 이미지에서. 마찬가지로 판타지는 문자적으로는 뭐 틀린 세계관이지만 그 세계관이 담지하고 있는 어떤 초월을 향한 동경이랄지 신들로 가득한 세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판타지를 좋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하실?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은 생각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루이스 얘기도 사실은 다 북구 유럽 거기 있는 그러니까 이교적인 것들 다 갖고 오는 건데, 성경에서 그런 요소들 많이 차용해서 쓰잖아요. 실제로는 주위에 있는 그런 근동의 것들 가져와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는가, 어떤 관점에서 그걸 구사하는가가 핵심이지. 그런 것들의 출처를 따져서 어원적으로 그것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의미한 것이, 출처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이상하게 쓰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법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때 보니까 그 마법을 구사하는 방식도, 예를 들면 해리포터에서 거기 주인공들이 마법을 구사할 때는 예를 들면 몰래 가서 남의 말을 엿듣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중요한 사건의 전개 방식으로 도구로 쓰여요. 근데 나니아 이야기에서는 마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새벽 출정을 향해서 루시가 마법으로 소리를 들으려고 들었다가 야단 맞잖아요, 아슬란한테. 마법으로 쓴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그게 사실 기술과 같은 의미잖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이스에게 있어서 마법이라는 것은 철저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서는 마법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가치관을 벗어나 있는 중립적 혹은 초월적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각도에서 그려지고 있고, 그런 좀 작품 전체적인 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가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들이 사실 지금 답해야 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막 책 페이지를 써서 되게 구체적으로 하신 질문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다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지현 교수님한테 메일로 따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답해 주실 거죠? 네. 네, 뭐 그렇답니다. 따로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좀 저희가 지금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좀 웃기는 질문이기는 한데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홍종락 번역가님께 한국 창조과학회 이사님과 차를 타고 가다가 C.S. 루이스가 진화론자라고 하셨습니다. 루이스가 유신 진화론자였는지 아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단지 이 루이스가 유신 진화론자였나 아니냐 이것보다는 이제 루이스도 그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아까 뭐 원자폭탄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소설도 쓰고 막 에세이도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오늘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유신 진화론자인지 아니었는지를 포함해서. 예. 네. 이 질문은 사실 루이스가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있을 때는 유신 진화론과 흔히 보통 말하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라는 그러니까 누구 편인가 그러니까 구분이 생기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져다가 구분이 생긴 후에 얘가 누구 편이냐고 끌어당기는 것은 오류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되는 문제예요, 항상. 그리고 그 사람이 루이스가 예를 들면 고통의 문제 같은 경우에 유신론은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세계 역사 서술을 가져다가 이게 이 타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데 뭐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또 이제 루이스가 다른 여러 글에서는 정반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진화를 얘기하고 뭔가 단순한 것이 복잡해지는 것을 자연적인 생명 성장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토리에서 상수리 나무가 자란다. 그런데 그 도토리는 어디서 생겼냐? 상수리 나무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계에는 두 가지 현상이 다 있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한쪽만 추려서 이제 마치 그것이 생명 현상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편파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진화론이 무엇인가, 진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에요. 진화라는 말이 그냥 변화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냥 변화. 예를 들면 휴대폰의 진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미 그 하나의 변답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시간에 따른 변화를 뜻할 제가 너무 멀리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좀 아는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늘어날 수 있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루이스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걸 끌어다 쓰는 것은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과학자가 아니고 과학에 관심 있고 많이 책을 받고 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슨 과학적인 권위자처럼 인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이분이 분명히 그런 무신론적 진화론 그러니까 혹은 다윈주의적 진화론의 메커니즘적 한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을 일정 정도 인정했으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설명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어떤 편지에서 쓰기를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다라는 말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진화론적인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것이 가진 설명력의 한계를 인정했고 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다른 요소들을 가리는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러면 진화론자냐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냥 편가르기가 돼버리는 거죠. 얘는 내 편이 아니냐, 나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이 얘기는 사실은 그냥 싸움만으로 끝나는 거죠. 정말 이분이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며 지금은 창조과학 이사님이 그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 좀 잘 물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진화론이 뭐냐, 진화가 뭐냐, 진화론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이며 무엇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공부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답이 된?
네, 그쵸? 뭐 길게 하셨으니까 된 것 같습니다. 다 잘 들으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좀 정리할 시간이 돼서 뭐 질문을 충분히 다 다루지 못해 좀 아쉬움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만 좀 정리하는 발언들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 행사 열고 신청을 받으면서도 그렇고 오신 분들이나 지금 뭐 이런 여러 반응들을 볼 때 루이스가 뭐 이런 실명 비교가 좀 웃기긴 하지만 뭐 팀킬러처럼 선풍적인 열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루이스에 천착하면서 루이스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성실하게 읽어나가는 그리고 또 읽어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존재한다는 인상을 저희는 받거든요. 그래서 루이스를 계속 읽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조언, 가이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 이 질문이 좀 마지막 질문이 너무 큰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좋은 모임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이 세 분 만난 이야기도 들으니까 뭐 여러 물론 뭐 학회 같은 거나 뭐 컨퍼런스 같은 자리에서 만나시고 했는데 그런 좋은 모임이나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어떤 격려나 조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두 분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김진혁 교수님이 더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루이스를 제가 개인적으로 어차피 개인의 체험 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좋아하는 이제 이유는 뭔가 이렇게 이제 루이스는 굉장히 플라톤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아까 여기 지문 중에 루이스가 누군가의 영을 불러낸다면 누굴 불러낼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플라톤을 불러낼 것이다. 근데 이 질문을 다루지 않네요. 루이스는 아마 플라톤을 아마 불러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플라톤은 이제 진선미잖아요. 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이 세상에 있고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럽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무게만큼 우리 교회 내에서 은혜스럽다는 말, 은혜스러우면 다 통하잖아, 다 끝이잖아요. 은혜스럽기만 하면. 근데 그 은혜스럽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무게만큼 참되다, 선하다, 아름답다는 말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우리 교인들 사이에 되면 그때 비로소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면 은혜, 복음 이런 거 이런 단어 들을 때처럼 뭔가 감격이 있고 이렇게 뭔가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루이스의 글을 읽으면 뭔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니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가슴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런 논쟁적인 그런 책들보다 그거는 논쟁적인 책들은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치워주는 작업들이고 그게 필요하니까. 하지만 진짜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은 이제 나니의 연대기랄지 또 뭐 스크립트 편지랄지 또 뭐 천국과 지옥 이혼이랄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랄지 이런 뭔가 상상 문학, 이미진 그런 문학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재미가 본인 취향이 아닐 수 있고 팀 켈러 뭐 하여튼 목사님들 설교만 계속 듣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런 문학적인 책들은. 근데 그래도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 많이 읽으셨으면 이제는 좀 다른 이제 그런 문학적인 그런 루이스의 그런 책들을 한번 나니아 인데그 같은 것도 읽어보고 이제 그러면 본인이 또 몰랐던 이제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언은 하고 싶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루이스 되게 좋아하시고 나니아의 친구들에게라는 편지에 들어있는 캐시라는 여자가 그 팀 켈러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설교에 힘이 있고 어떤 그런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있다면 루이스 영향을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꼭 루이스를 통해서만 뭐 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두루 돌고 보면 다 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루이스 책을 읽을 때 좀 다 이해하겠다는 부담을 버리고 좀 이제 편안하게 보면 좋겠어요. 보다가 이해 안 되는 거 넘어가고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꽂혀서 보고 한 번 보고 말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내가 이 책을 마스터하리라 뭐 이런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가서 찾아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이렇게 평생 두고 볼 수 있는 좋은 친구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느 때 잡히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계속 찾게 만들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담을 놓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욱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두 분 말씀에 많이 제가 또 이제 동의도 하고 그런데 제 책 마지막에 아까 했던 질문과도 연결되는데 이제 판타지라는 것 중요성가 했을 때 이제는 루이스가 이제 판타지를 문학적인 장르이자 심리학적 용어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루이스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판타지 환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와 비슷한 의미에서의 판타지를 이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루이스는 사람들이 환상을 가질 때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상이 있고 그리고 사심 없는 다른 말하면 자기를 이제 조연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런 판타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가 말할 때 문학 장르로서의 판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판타지는 모든 글쓰기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보시면 이제 루이스와 톨킨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이제는 호빗 반지의 제왕까지 아니고 그 둘 다 뭐냐면은 재미로 썼거든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루이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 덮인 데 이렇게 등이 있는 그 이미지가 떠올랐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써나가다 보니까 나니아가 됐고 호빗 같은 경우도 톨킨이 자기 아이에게 해주던 이야기가 루이스가 읽어보니까 좋으니까 출판하자라고 해서 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심 없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무기력해 보일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이겠죠. 제일 힘없고 제일 이제는 무능하고 처세를 못할 것 같은 그 전략이 사실 가장 힘 있는 되는데 또 이제 신학자니까 칼뱅이 말한 자기 부인과 너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부인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제 주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 비슷하게 오히려 이제 자기를 이제는 죽이는 법 그것을 가지고 이제 루이스가 글을 썼고 톨킨이 글을 썼던 만큼 그런 식의 조금 사심 없이 루이스를 읽으면 어떨까? 이걸 가지고 뭐 기독교를 변화시키겠다, 한국 교회를 회개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루이스에게 우리가 바라는 스테레오타입만 계속해서 발견할 것이고 사심 없이 루이스를 읽다 보면은 나의 세계를 넓혀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루이스에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사심 없이 또 꾸준히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루이스를 부분 읽어왔습니다만 생각보다 세계가 굉장히 넓고 좀 더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읽을 필요가 있는 사상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또 한국 교회 안에 루이스를 꾸준히 읽는 모임들, 루이스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신 세 분께 우리 박수 보내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